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분석 실장 이재만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하반기 미국과 국내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목에서 보시겠지만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의 유동성 또는 유동성 장세, 유동성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면서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황승택 센터장님이 말씀을 어느 정도 주셨듯이 하반기에 가장 이제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 또한 포인트 자체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 하락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달러의 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 1기하고 그리고 지금 2기가 별로 차이가 없는 정책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흔히 얘기하는 정부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를 낮추는 정책일 겁니다.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입니다. 이거보다 하반기 때는 조금 더 레벨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 집권 1기와 2기 또 다르지 않은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달러의 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미국 기업들의 리쇼어링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아무래도 생산 기지를 본국으로 옮긴 생산 기지를 통해서 제조업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활성화만 된다고 끝날 일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만들어진 제품들을 밖으로 수출하는 과정 이런 것들 중에서 수출 경쟁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자국의 통화 가치 즉 달러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98포인트 정도 되는데 하반기 때는 이보다는 레벨이 낮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조금 더 흔히 얘기하는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민주당 출신의 그리고 재집권에 실패한 대통령이 2명이 기억에 남는 대통령이 있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이었고 1970년대 후반에 집권을 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 또한 지지율도 낮았고 재집권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1970년 후반에 집권을 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미 카터 대통령 다음으로 취임한 대통령이 바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아마도 이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영감을 줬었고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작용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의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우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1기 1981년부터 84년까지가 되겠죠. 이런 때는 흔히 얘기하는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게 됩니다. 정부의 지출 축소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원유 생산 확대를 통해서 유가의 하락 안정을 꾀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약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정책하고도 비슷하죠. 원유의 생산의 확대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 지출의 감축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레이건 대통령 집권 2기 때 1985년에서 89년이 되겠죠. 이때 당시는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에 보다 더 주력을 하게 됩니다.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의 활성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1985년에서 89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2기 당시에 미국의 수출 증가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나아졌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85년 들어서 미국의 제품들이 갑자기 좋아져서 수요가 높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 수출이 좋아졌는가는 이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처럼 1985년 9월 달에 있었던 게 플라자 합의입니다. 플라자 합의는 흔히 얘기하는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다른 통화들 즉 그 당시에 엔화라든가 독일의 마르크와 이런 쪽들을 강세로 만들게 되면서 인위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의 무역 수지가 원래 GDP 대비 대략적으로 3% 정도의 적자를 그 당시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달러 약세와 함께 수출의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역 수지가 GDP 대비 적자 폭이 1%까지 줄어드는 형태 이런 것들을 보였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도
이러한 정책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 물론 인위적인 플라자 합의는 이제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강압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또는 관세를 통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조금 더 달러 대비 강세로 만드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일맥상통하는 정책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한 국가의 통화 가치가 약세로 가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책 금리 또는 시중 금리가 하락을 해야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연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 트렌드를 갖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는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의 정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정부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낮게 유지가 돼야지 결과적으로 정부 지출에서 순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자체는 저금리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높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생각한다기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몇 가지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언제 인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을 대표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경기 선행지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심리 지표들, 뭐 소비자 심리지수, ISM 제조업지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 지표인데, 왼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해당 경기 선행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연준은 과거에 금리를 인하했을까?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전년 동월 대비, 즉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3% 이하 정도를 유지를 하게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수치가 마이너스 YOY로 3.5에서 4.0%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죠.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연준은 심리 지표만을 가지고는 정책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또는 취업자 수와 같은 동행 지표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악화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동행 지표는 안 좋아질까? 이런 시차를 좀 계산을 해보면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동행 지표도 악화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게 되면 올해 금리 인하 시점을 예측을 할 수 있고, 대략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가 올해 1월을 정점으로 해서 하락 전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한 6개월 정도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오는 7월 정도부터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한 2번 정도 하반기 때 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시기는 7월과 12월 또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진행이 돼서 3회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7월, 9월, 12월 정도,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최소 50에서 75bp 정도의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매크로 환경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하락의 여부를 통해서 주가 수익률을 분기 평균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 즉 달러가 약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질 때 보이시는 것처럼 분기 평균 S&P 500 수익률은 대략 7% 정도는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반기 때 가져갈 수 있는 S&P 500 지수의 최소 기대 수익률 정도는 7%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기 우선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과연 주식시장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론 한 개 분기 떨어지고 그게 2개 분기 연속이 되고 이런 때까지는 S&P 500 지수는 저기 보이시는 오른쪽의 막대 그래프처럼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세 개 분기째 연속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세 개 분기째에는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게 10년물 국채금리라는 게 성장률을 보여주는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세 개 분기 연속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거는 거의 리세션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왼쪽의 그래프를 하나 참고해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약해지는 그런 첫 번째 분기에 해당하는 S&P 500의 분기 평균 수익률은 7% 정도 됩니다. 대신 달러가 두 개 분기 정도 약세로 더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즉 올해 4분기 정도까지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게 되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4% 정도 됩니다. 그럼 S&P 500이 가질 수 있는 올해 하반기 기대 수익률은 대략 11% 정도 되고요. 지수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 한 6,450에서 6,500포인트 정도 내외가 지수 상단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지수에 대한 기대 수익률뿐만 아니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주도 업종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과거에 위기들이 있었을 때 이번에도 위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4월 초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를 했을 때 4월 3일과 4월 4일 그 이틀간 지수는 11% 정도 S&P 500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틀간 지수가 11% 정도 하락을 했을 때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7년 10월 달에 블랙 먼데이라든가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있을 때 그리고 2008년 11월 달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정도가 S&P 500 지수가 이틀간 11% 정도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특징들을 보여줬던 구간입니다. 굉장한 위기 구간들이었죠. 그러면 S&P 500 지수 또는 미국 증시가 이런 위기 국면 이후에서 나타났던 현상은 대부분 다 주도주들이 바뀌었던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그 주도주가 바뀜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매출 성장률을 이끄는 업종 또는 종목들이 주도주가 됐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위기 이후에 주도주가 바뀐다의 그 중간 과정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주도주는 매출 성장을 주도한다는 특징.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미국에서 접목을 하셔서 업종이라든가 종목 이런 것들을 보시는 아이디어로 좀 활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 우리가 뭐 미국의 기업들 또는 미국의 업종들을 볼 때 대부분 다 매출 증가율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활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망 업종 내에서 매출 증가율이 높은 종목들 이런 쪽들을 보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근데 한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증가율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기업이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매출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매출 증가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변수들. 예를 들면 기업이 매출을 늘리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여기 보이시는 캐펙스 비율이라는 게 자본 지출이니까 투자 비율이 높아지는 기업들. 그리고 투자만 한다고 그게 끝이 될 수는 없겠죠. 결과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높은 수익률을 거둬들일 거냐라는 걸 보는 투하 자본 대비 수익률을 보시는 ROIC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PER이라든가 PBR 이런 데이터보다는 PSR이라는 즉 매출액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질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유망하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장표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쪽보다는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 대부분 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미국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인투이트라든가 서비스나우 이런 기업들, 알파벳, 메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T 중심이고 다시 IT가 재반등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IT가 예전처럼 반도체 중심의 IT라기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를 보일 거다라는 생각.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미국에서 바뀔 수 있는 주요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는 중요하죠. 달러는 약해질 거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떨어질 거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장표에 보이신 것처럼 달러가 약해지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한국 코스피
코스피도 분기 평균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6% 정도는 됩니다. 아마 이게 한국이 가져가고 코스피가 가져갈 수 있는 하반기의 최소 기대 수익률이 될 겁니다. 근데 아까 미국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오른쪽에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개 분기 떨어지고 두 개 분기 연속 떨어지고 이거는 S&P 500뿐만 아니라 코스피에도 상승에도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개 분기 연속 떨어지게 되면 그 3개 분기째는 코스피도 급락하는 형태를 보였다는 이러한 특징들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대신 왼쪽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달러는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코스피 상승에는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는 첫 번째 분기에 가질 수 있는 분기 평균 수익률 6%에 달러 인덱스가 4분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5% 정도의 수익률은 더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기대 수익률도 아주 공교롭게 S&P 500하고 하반기 기대 수익률은 유사한 11% 정도 되고요. 아마 이거를 대입을 하시게 되면 코스피 기준으로 상단은 대략적으로 2,900포인트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는 레인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달러의 약세와 금리의 하락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 달러 약세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락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의 매수입니다. 즉 여기 오른쪽의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이 9개월 동안 순매도했고 그 금액이 무려 38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38조 원이라는 9개월 동안의 순매도 금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외국인이 가열차게 한국을 매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부터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로 가는 환경에서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즉 신흥국이라든가 한국 주식시장 이런 쪽으로도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티베이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외국인이 우리나라 업종을 살 때는 달러 인덱스의 진행의 속도, 진행의 시간에 따라서 업종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즉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는 첫 번째 분기 예를 들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저희가 7월로 생각을 했고 지금부터 7월까지는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사들일 때 뭘 사들일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수출 대형주들을 먼저 사게 될 겁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화 이런 업종들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속하게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연속적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약세가 첫 번째 분기에 시작을 할 때는 대부분 다 우리나라 들어오는 외국인이 인덱스로 자금을 유입하기 때문에 이런 수출 대형주의 외국인 매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2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 즉 올해 한 3분기 정도를 예측을 해보게 되면 어느 업종을 외국인이 많이 살까? 물론 IT, 가전, 조선 이런 쪽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우리나라 내수주 성격에 가까운 업종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주,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운송, 예를 들면 증권 이런 쪽들이 달러 인덱스가 2개 분기 연속 하락할 때 이런 때 많이 사는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성격이 좀 내수주로 바뀌게 되고 아마 이게 우리나라 3분기 때 외국인이 사들이는 업종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예를 들면 3개 분기 연속 약세로 간다? 즉 흔히 얘기하는 올해 한 4분기 정도까지 달러가 약세다. 그러면 업종이 또 외국인 사는 업종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좀 바뀔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2개 분기 연속 약세로 갈 때는 대부분 다 외국인이 사는 업종들이 흔히 얘기하는 내수주였죠. 근데 3개 분기 연속 약세로 가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라든가 우리나라 미디어라든가 여기 보이시는 우리나라 화장품 이런 쪽들을 사들이게 됩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약간 성장주 컨셉을 가진 업종들이 되겠죠. 물론 올해 4분기에도 이들이 성장주일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번쯤 이렇게 우리나라 성장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올해 4분기 때는 외국인이 어떤 업종을 살 거냐에 대한 생각에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짜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의 포트폴리오냐면 왜 외국인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업종들을 살 때 뭘 보고 살 것이냐, 즉 매출이 좋아질 때 또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증가했을 때 또는 영업이익률이 상승했을 때 또는 ROE가 좋아졌을 때 또는 현금 흐름이 좋아졌을 때 어떤 때에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매수 확률이 높아질까? 이거는 업종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익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증권, 은행, 보험과 같은 금융입니다. 근데 이 정도를 빼게 되면 대부분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률, ROE, 현금 흐름과 같은 어떻게 보게 되면 성숙 산업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보여주는 이런 수익성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조선부터 디스플레이까지 8개 업종은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소매유통부터 자동차까지의 8개의 업종은 ROE의 증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이시는 화장품부터 에너지까지 반도체를 포함한 대략적으로 5개의 업종은 현금 흐름이 좋아지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종목들로 해서 포트를 구성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타났을 때 보여주는 외국인의 매수 업종들 중에서 외국인이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팩터들, 이런 것들을 좀 대입을 해서 종목들을 추려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마지막 장표에 보이시는 데이터 그리고 기업들이 외국인이 좀 살 수 있는 종목들로 접근이 가능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 수익률을 좀 제고하실 때도 상당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업종들 또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미국과 국내에 대한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